그러니까 한쪽 배우자가 만약에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다른 배우자가 가사일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결혼과 출산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보완성 대체성이 있어. 그렇게 해야만 효용이 높아지는 건데, 부자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결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야. 통계를 보면. 근데 돈이 없거나 가난한 경우에는 보완도 좀 어렵고 대체도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지.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큰 거야. 그러니까 결혼이 안 되니까 출산율까지 떨어지는 이런 시대가 왔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되게 좋네요. 그러게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선풍기를 끄고 잘 수 있다니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은 요즘 청년층 사이에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대학원 시절 때 관련 논문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 엄청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나마 내가 경제학 언저리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로는 돈 때문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데, 나도 내 경험상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나면 집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 월세에서 산다는 게 조금 어렵다 느껴지고, 전세로 이제 이동을 해서 전세를 살았는데 2년마다 옮기라니까 또 그것도 엄청 불안정적으로 느껴지고, 그러면 집 마련에 대한 부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크면서 보니까 교육비 안 보내려고 해도 다 가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그 교육비 우리는 작게 든다고 하는데 많이 든 데는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이상씩 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숟가락을 이제 하나 더 얹어야 되고, 처음에는 돈이 많이 안 들다가 애들이 이제 좀 잘 먹을 때부터 또 생활비 이런 것도 많이 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애들의 보호가 조금 많이 필요할 나이대가 있단 말이지. 그때 이제 경력 단절 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경력 단절이 되면 그 당시만 경력 단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취업하는 게 조금 힘들게 되니까 장기적인 소득이 감소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불확실함 때문이다. 그게 왜 뭐가 불확실하냐면, 그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래도 사랑에 빠지면은 결혼하고 출산까지는 간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일단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가 휴전 중인 국가다. 그리고 저성장에 빠진 국가가 돼버렸다. 성장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라라면 내 다음 세대한테 우리나라가 계속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나라에 우리 애들이 살게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 것도 같긴 해. 네,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출산 안 하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또 3순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전에는 그냥 뭐 나이 차면 다 결혼해야 된다 그런 느낌들이 많았잖아. 그분들이 살아보니까 그게 또 아닌 것 같아.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도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니까, 개인의 그런 이제 독립성이라든지 자아실현 이런 남녀 공통적인 부분 때문에 결혼도 덜 하고 출산은 거의 안 하거나 그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남성과 여성의 결혼 인식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아주 일리 있는 말들이 있거든요. 결혼시장 선택 모형이라고, 이게 이제 취업시장 선택 모형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게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게리 베커라는 이제 그 박사님이 계신단 말이야. 결혼 상대를 찾는 과정을 시장으로 보는 거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상대방을 선택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결혼은 거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경제적 선택과 비슷하게 외모, 우리 외모 따지잖아. 성격 따지잖아. 그리고 교육 수준, 소득, 건강 이런 것들 다양한 선택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지. 여기에는 똑같이 시장처럼 결혼 시장도 시장 균형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서로의 특성에 맞춰 상대방을 찾는데, 이때 이제 혼인 균형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고, 조금 낮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고, 뭐 성향이든 소득이든 그냥 외모든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면서 혼인 균형이 이루어진단 말이지.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혼인에 대한 균형이 깨진 느낌이다. 원래 시장 균형이 깨지면 별일이 다 일어나게 돼요. 우리나라의 급여에 대한 시장 균형이 깨졌을 때 최저임금을 높이는 거지. 그런 것처럼 시장 균형이 깨지면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그 조치가 잘 안 되는 게 있어. 또 특징이 뭐냐면 보완성 및 대체성이라는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한쪽 배우자가 만약에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다른 배우자가 가사일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결혼과 출산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 보완성 대체성이 있어.
그렇게 해야만 효용이 높아지는 건데, 부자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결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야. 통계를 보면. 근데 돈이 없거나 가난한 경우에는 보완도 좀 어렵고 대체도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지.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큰 거야. 근데 어쨌든 이러한 개념들은 문화적이라든지 감정적 요인을 간과한다고 이제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결혼이라는 건 구애하는 자가 있고 이제 선택하는 자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성이 이제 선택하는 자에 포함이 됐었어. 아직도 대체적으로는 남성이 구애를 하고 여성들이 이제 선택하는 자에 속한다. 그런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선택을 할 때 외모, 성격, 학력, 돈 이런 것들을 자신의 수준보다 높은 구애자를 선택하는 게 효용이 가장 극대화가 되겠지. 근데 IMF 이후였던 것 같아. IMF 이전에는 대학교에 진학할 비율이 23%밖에 안 됐고 남성이 높고 여성이 낮았다가 IMF 이후부터 우리 아버지들이 이제 실직하는 걸 보고 어머니들이 일을 구하려고 하는데 저임금에서 일을 구하는 것들을 보고 그러면서 IMF 이후에 여성의 학력이 엄청 높아지기 시작을 했어. 대졸자들은 지금 여성이 더 높아.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전문대 나왔으면은 전문대 이상의 남성들을 골라서 결혼을 했을 거고, 근데 지금 내가 대졸자니까 대졸 이상의 학력을 고르고 한다고 했을 때는 많이 없게 되잖아. 그렇게 되니까 혼인에 대한 균형이 깨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결혼이 안 되니까 출산율까지 떨어지는 이런 시대가 왔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한반도 미래 인구연구원이 전국의 20대에서 40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 정부의 정책과 기업들의 지원이 달라지면 출산하지 않겠다 응답한 사람 중 10명 중 4명이 생각을 바꿀 것으로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로 봤을 때 결혼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청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엔 정부와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운 영역, 내가 이 분야에서 연구를 했다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 책인데, 처음에는 출산율 관련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출산율 관련된 데이터를 좀 찾기는 힘들었어. 근데 출산율에서 가장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결혼이 되니까 결혼 쪽을 왜 안 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성분들의 경력 단절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라고 하는 연구가 2015년 그쯤부터 아마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논문을 내가 썼지. 논리가 뭐였냐면은, 그러면 여성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일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의 환경이 있다고 한다면 여성분들이 경력 단절되지 않으면서도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이거 논문을 이제 쓰기 시작했지. 근데 자료를 보니까 어떤 한계점이 있었냐면은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제도라는 게 있어. 뭐 고용인이 1,000명 이상, 3,000명 이상 아니면 공공기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이제 경력을 잃지 않고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내부의 그런 조치들이 있단 말이지. 육아휴직 아니면 뭐 근로시간 감축 이런 내용들이 막 있단 말이지. 근데 우리나라의 99%가 중소기업이라고 했잖아. 그 조치를 이제 하자라고 조금씩 이제 공고를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업 입장에서 그 준비를 하는 게 비용이 드니까 여성을 고용하지 않게끔 된다거나 여성을 빨리 이제 퇴사시키게 하는 그런 영향이 만들어져 버린 거야. 왜 그렇게 되냐면, 큰 조직에서 10명이 일할 때 육아휴직 등으로 1명이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일을 9명에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3명 일하는데 1명이 나갔다 쳐. 그러면 일단 나누는 것도 힘들겠지? 그러면 바로 채용을 해야 돼. 근데 전에 있던 사람보다 지금 들어온 사람이 더 일을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다 주고 싶긴 한데 그 사람이 떠나 있는 동안 그 일에 대한 능력도 조금 이제 감속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언제 돌아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채용을 했을 때 이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하면은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길 바랄 가능성이 높겠지. 그리고 만약에 계약직으로 채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끝날 때 내보내는 게 또 회사 입장에서는 마음이 또 아플 거란 말이지. 이런 육아휴직 대체 채용이라는 건 공공기관밖에 없어. 민간기업에서 육아휴직 대체 채용이 많지가 않아. 이 정책을 짜는 사람들이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짜는 것 같아. 만약에 그나마 가능한 조치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분야별 전문 계약직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뭔가 관리하는 느낌인 거지, 그 직업을. 정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런 구멍난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그런데 빨리 배치를 해주는데, 나는 그런 제도가 아니면은 개선이 좀 힘들다라고 봤지. 그래서 정부에서는 야, 너희는 육아휴직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하면 할수록
작은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남성도 육아휴직 시키면 되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여성 5달 쉬면 남성 5달 쉬는 걸로 바꿔버렸지. 그래서 우리도 남성 육아휴직 엄청 많이 쓰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남성 육아휴직 쓰는 기업들 어디 기업들이 쓰고 있냐? 중소기업 쓰냐? 안 되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안 맞는 정책인 것 같아. 만약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을 해결하지 못할 때 어떤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까요? 인구 소멸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제 경제학에서도 근로자, 공급자, 시장에서 이제 공급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시점이 도래하면 다시 멈추거나 늘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출산율 저하는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란 말이지. 아무래도 너무 경쟁해야 될 것들도 많고 사람들이 이제 잘 살게 되면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이제 구분되니까 비교해야 될 것도 많고 이러면서 출산율이 이제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가진 자원들을 나누는데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 더 작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원을 나누는데 어렵지 않는 시기가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출산율은 다시 올라갈 거라 봐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자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가진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을 안 낮춘다고? 근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이제 자기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왜냐면 이제 60, 70 넘어가면서 일을 안 하게 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집값을 떨어뜨리게 될 거라고. 그럼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결혼하고 집을 구하는데 어렵지 않은 시기가 올 건데 그게 언제쯤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자원의 매분이나 할당이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해지게 된다면 다시 결혼 출산은 올라갈 거라는 입장인 거지, 나는. 어떻게 사람이 사랑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 사람이 독고다이로 혼자 산다라는 건 행복도를 너무너무 떨어뜨릴 것 같아. 네, 마지막으로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우리 집안에도 그렇고 결혼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결혼을 했지만 출산을 안 하는 사람, 처음에는 나의 그 전통적 관념 때문에 그래도 애는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들한테 이제 돈이 투여되는 것보다 우리 쪽에 집중해가지고 내 삶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겠다라는 것도 너무 일리가 맞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나라에서 그 짐을 지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말도 너무 일리가 있는 거고 결혼하고 출산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건데 모두 다 이유가 명확하잖아. 이걸 어떤 선택을 하든지 존중을 한다. 근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는 원룸에서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출산을 하고 아이가 생기니까 좁아서 대출 전세 80% 땡겨서 이제 전세를 가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7년 만에 대출 끼고 겨우 집을 샀는데 이런 삶이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진 않았다. 남들이 볼 땐 야 시작점이 좀 떨어지네. 아 내 친구들은 시작점이 좋아가지고 집에서 돈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잘 살았는데 그런 걸 생각할 필요는 없다. 남들이랑 비교 안 하면 경제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근데 남녀 서로 간에 그거 우리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이제 서로 이해하고 그런 삶을 살면은 괜찮을 텐데 어느 한쪽이 뭐 다른 친구나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 거라면은 그 시기가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또 싸움도 많아지고 난 둘만 잘 이해한다면은 경제적 문제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결혼 전에 나와 결혼 후에 나 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나는 조금 다른 게 있어. 배우는 게 조금 더 많다. 포용력이라든지 이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존재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은 다음 세대의 몫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그런 걸 너무 걱정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 행복감을 못 느끼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추천이긴 합니다. 그런 추천이긴 한데 모두가 일리가 있는 말들을 하는 거니까 행복감을 더 추구하는 방식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다음에 또 봐요. 안녕.